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하루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장 마감까지 1시간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시장의 낙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벌써 코스피는 5%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점점 더 거셉니다. 현재 구간에서 1조 5천억 원가량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모두 다 개인 투자자가 받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20원 이상 급락했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다시 한번 1,470원대를 웃돌면서 외환 시장도 문제고 이 안전자산 시장도 물론이고요. 현재 위험자산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의 급락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 홍콩까지 일제히 폭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32%대 높은 상호 관세율을 부과한 대만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틀 휴장하고 또 개장했기 때문에 오늘 관세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9%대 주요 지수 낙폭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종합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증시의 상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지수는 점차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400선 아래로 이제 코스피가 내려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2,4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2024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낙폭이 좀 커져가는 상황을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겪고는 하는데 오늘의 시장의 하락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하락은 늘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에서 2,330선까지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아마 다 이유는 아실 테지만 그 이유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세 때문만에 떨어지는 것인지 관세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라면 이게 왜 문제인지 한 번쯤은 좀 짚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많은 증권사의 리포트를 저희가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관세율을 바탕으로 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 아반떼를 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5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은요, 지금 미국 국가가 발표한 관세율을 베이스로 했을 때 아이폰 하나에 500만 원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IM증권의 커멘트를 베이스로 했고 웨드부시가 아이폰은 이제 3,5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반떼로 5천만 원 주고 사야 되고 아이폰을 5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꽤 큰 문제가 되겠죠.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소비의 비율이 굉장히 큰 국가인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이폰이 500만 원 한다면 누가 쉽게 아이폰을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얼어붙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폰의 가격이 200만 원대, 1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까지 오른다면은 미국 국민의 소비자들의 이 지갑이 다칠 테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밸류체인단에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폰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중국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아시아 국가들이 아마 대부분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인데요. 관세율은 심사숙고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의 비율에 따라서 단순
계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된 이 적자 비율을 미국을 위해서 메워야 하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에 따라서 IM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정권은 이미 실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레임덕은 빠르게 닥칠 것이다라면서 이미 트럼프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증권사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IM증권인데요. 미국의 패권에는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용이 없는 제국의 패권은 오래가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요. 가격인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는 것이 오로지 관세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너무 비쌌습니다. 버블이 아주 가득 껴 있었고 미국에 대한 쏠림이 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장이 무너졌지만은 상승의 추세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양보가 아니라 트럼프의 몰락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몰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 데이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거봐 트럼프가 틀렸지.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그래도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할 거야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때가 매수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가 훼손되고 무너지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IM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관세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주가입니다. 높은 가격은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러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로 미국 증시가 10% 이상 조정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여기에 불을 붙였다라는 게 유진투자증권의 코멘트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안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미국 증시를 또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는 것도 지금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오늘 한국 증시까지 빠지는 건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빠르게 더 무너지거나 혹은 유럽의 GDP 비중이 확대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수가 이제 2,400선이 깨져서 지금 좋아요. 지금 저가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단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코스피 하단이 2,420선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깨졌죠. 그리고 KB증권에서는요. 코스피의 하단을 2,300선으로 내다봤는데 사실 많은 증권사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으로 봤던 증권사이긴 합니다만 현재 2,330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낙폭이 여기서 아마 진정이 될 것이다라는 게 KB증권의 코멘트로 추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국 시장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찾아보자면요. 재정 확대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전해드렸는데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의 비율이 한국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 확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의 정점을 지나도 소비와 부동산 양극화 그리고 내수 회복은 더디겠지만은 추경 기대는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요. 코스피 지수가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확대가 되게 되면은 지수가 함께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오늘 가장 첫 번째 주자로는 정책주가 또 뛰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나쁘다고 해서 더 떨어지거나 주가가 상승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지금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증권에서는요. 트럼프가 상대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는지에 달렸다라는 커멘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조선업과 협력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하락하는 업종이 많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주목할 업종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시장의 하락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 업종별로 어떤 헤드라인이 주목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뉴스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영향이 큽니다. 관세 공폭 속에 연일 급락세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4%대, 하이닉스도 8%대 급락세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개별 관세 도입을 예고한 것이 급락 흐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곧 시행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압박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에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국 업체들의 반도체에 향후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 평균적으로 약 8.3%의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책 테마주로 쏠림 현상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3월 6일로 조기 대선 일정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저출산 정책 수혜주인 아가방 컴퍼니 등이 급등세 펼치고 있고요. 야당의 정치인 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가 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의 정치인들의 테마주들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각각이 상상하고 있는 후보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신세계는 오늘 주가 강보합권 흐름 유지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신세계가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의 높은 기저효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부문이 이달 중에 명품 특화 매장 오픈을 통해서 명품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백화점 3사 중에 가장 높은 기존전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트럼프발 관세 관련 대피처로 국내 유통 소비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핑거의 소식인데요. STO 법제화에 양당 주요 공약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10%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약 마련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주요 공약에 증권형 토큰, STO 법제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STO 관련 법들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올해 초에는 해당 법안의 통과 기대감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후에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관련된 논의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토큰 시장 증권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 속에 관련주의 시세를 밀려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4가지 뉴스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집중해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에서 핑거의 소식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정치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 국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주요 공약에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하는데 이 STO 법제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핑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STO 법들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2025년 초에는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토큰 증권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해서 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났었는데 이제 국회에서는 STO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고 총 5명의 국회의원께서 STO와 조각투자 시장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가 한국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평소에 좀 강조해 왔었는데 이 내용들 때문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또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STO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STO 법제화 추진은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사업에 좀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TO 관련주 안에서 추가적인 의견 더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노바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좀 변동성이 좀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이 주요 이슈들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중국에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즉각 보복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상무부는 맞불 관세 부과 발표에 히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속에서 노바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바텍은 최근에 비히토류 기반 차세대 연고자석 기술을 개발했는데 기존 히토류 연고자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효율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토류 전쟁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있을 때마다 히토류 관련주들이 떠들썩거렸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은 더욱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후장 특성을 좀 감안했을 때 그리고 노바텍의 변동성이 좀 나왔으니까 매주가는 17,8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400원, 손절가는 16,250원 이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데일리 파트너 장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바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사고 파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현재 구간에서 1조 6천억 원 가깝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업들 중점적으로 파나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무풍지대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여러 나오고 있지만 오늘 낙폭을 키워가는 게 문제입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 두 번째로는 한화비전, 세 번째로는 두산,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SK텔레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매도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이 파는 1위권부터 5위권까지의 기업들이 모두 다 제약 바이오입니다. 두 번째는 펩트론, 세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네 번째로는 보로노이,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자리하고 있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로는 안랩, 세 번째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네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는 BH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안에서 매도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화비전, 네 번째로는 LG엔솔,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의외의 기업입니다. 맥쿼리 인프라인데요. 대표적인 코스피 안에서의 배당주입니다. 국민 배당주로도 유명한 맥쿼리 인프라인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맥쿼리 인프라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리츠금융지주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전력, 네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ABL 바이오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세 번째로는 STI,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다섯 번째로는 노머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현재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꿈비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세 번째로는 JYP 엔터, 네 번째로는 오스코텍, 다섯 번째로는 오픈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코스피 5%, 코스닥 4%대 급락세 그리고 있고 지난 8월에 블랙 먼데이 이후로 8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월요일마다 계속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제가 한 2달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월 2일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지난주에도 이미 부과되면서 시장이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어렵게 흘러가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이드카가 이제 발효가 됐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작년 8월 10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던 이 일본에서 금리 정책을 거꾸로 진행하다 보니까 남들은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다가 유동성이 너무 확대돼가지고 인플레이션 일어날 것 같아라고 해서 올린 다음에 이제는 또 경기 침체가 나올 것 같아라고 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9월부터 글로벌 증시가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타이밍에 일본이 거꾸로 우리는 이제부터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은 됐지만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날 바로 우리나라는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내일은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거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오려면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발효 시점을 9일이 아니라 그 이후로 좀 더 미루겠다, 협상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아마 내일 바로 그 정도 상황이 나올 거고요. 대신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 시점부터 해가지고 풋옵션을 대거 수백억 원을 청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도 함께 청산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더 밀려도 어차피 추가적으로 내려가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 회복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밀려있는 구간이 이제 끝이 이렇게 보이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반전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은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시 안전 기금 100조 원 지금 투입하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바로 맞대응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힘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관세 43% 바로 맞대응하고 언제나처럼 단골 메뉴로 나오는 히토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해서 뷰를 싹 읽어드렸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11월만 해도 투매가 나와야지 바닥이 잡힙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말로 홈런이 12월 2일 날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투매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거 알고 있지만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 만에 투매가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시에 봄이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1월 효과가 올 텐데 1월 효과는 코스닥 중심이고 2월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3월까지 시장이 좋으면 오히려 4월에 굉장히 큰 시련이 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월 하순부터 조금씩 조정이 시작돼서 3월부터 해서 아직까지 조정이 가중되고 있는데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미리 3월부터 해서 조정을 받았다.
3월부터 계속 관세 영향 받지 않았습니까? 월요일만 되면 급락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딥시크 영향력 때문에 미국 테크주들 무너져 내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예 경기가 끝난 거냐, 경기 침체로 가는 거고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더 심화돼 가지고 아예 그 끝까지 가는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관세 부분이고 4월에 조정받을 거 알고 있었고 증시에 4월에 조정을 받아도 5월, 6월까지 해서 4월부터 해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월 초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실망감 가지실 필요 없고요. 4월은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상승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이번 봄입니다. 증시에 봄이 온다라는 뷰는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투매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투매가 나온 거, 1월 효과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 1월 효과 나온 거 다 확인하셨죠?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봄이 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달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될지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차트부터 보면 아직까지는 암울한 현상이에요. 왜냐? 이번 주까지는 제가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 관세 발효 같은 경우는 아예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 탄핵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달 뒤에 우리는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는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 일주일 뒤에 뭐가 있느냐? 이번 주 목요일에 만기일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포지션들 청산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후폭풍성 움직임이 나와도 너무 놀라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담담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체감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구간 이렇게 밀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뭐 하락 추세로 계속 전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더 흔드느냐 아니면은 조금 빠르게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차이일 뿐이지 회복되는 구간이다라는 거는 진작부터 이거 3월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이탈해가지고 지금 계속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은 지금 어때요? 개파락 나온 다음에 지금 음봉을 만들어 놓고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래도 지수는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데 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긴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5%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하락 구간인데 너무 이 구간에서 심취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680만 다시 회복되면 이거 급반등 나오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지금 생각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코너 1의 말홈런 아니겠습니까? 야구 격언 중에서 그리고 일상에서도 많이 듣는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하나 이제 올려놨는데 그 뉴욕 양키즈의 명포수인 요기 베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포수로도 이제 MVP를 받으신 분이고 감독으로도 또 이제 활약을 하면서 이제 메이저리그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는데요. 굉장히 많은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남겨요. 야구는 뭐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팔고 떠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주식 격언 중에도 비슷한 말이 많이 있죠. 주식시장은 뭐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구간이 공포 구간이 온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4월 2일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트럼프는 이거를 코앞에서 이제 뭐 말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을 바꾸는 거는 중간중간에 큰 그림은 그려놓고 중간중간에 색칠하는 걸 바꾸는 거지 이 큰 그림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피터 나바로가 과거 트럼프 1기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중국을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뭐 무역 쪽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질서를 망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관세나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트럼프의 주장만 나오겠느냐라고 보면은 아니죠. 계속 나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구든지 카드를 들고 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차의 31조 투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뭐 조선아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오션이 수익률 1위까지 올라가면서 멋진 모습 보이는 거 확인하셨죠. 이런 부분 그리고 알래스카 가스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뭐 이런 부분, 뭐 방산 같은 경우 원전 같은 부분 그리고 반도체 같은 부분,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미국이 원하는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트럼프 1기 시절 때는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이 터졌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우리를 원하고 있고요. 미국도 우리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투자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는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고립됐던 것에 반대되는 전략을 취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서 미국 내부에서도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지금 54% 넘어서 계속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오른팔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무역 쪽으로 해서 이제 정책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빌 에크먼이라던가 이런 투자의 큰 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4월 9일 날 상호관세 발효하는 것을 아마 전격적으로 좀 미룰 수가 있다. 협상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치가 이 관세가 1%만 해도 얼마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25%, 26%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관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이번 봄 안에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2월 하순에 여러분들 계좌 있던 거 이상으로 올라오는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과하게 밀렸을 경우에는 과하게 또 빠르게 올라온다는 것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제가 4종목 딱 추려서 안타, 2루타, 3루타, 말로 홈런까지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하면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확실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 쪽으로 공략을 해야 앞으로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안타, 2루타, 3루타, 만루홈런 종목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타 종목으로는 한화오션을 선정해 주셨네요. 우리가 만루홈런 초기에 공략을 해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으로는 확실한 전문가시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또 8%대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말홈런 수익률 1위에도 올라 있고 뭐 벌써 160% 이상 올라왔다가 지금 우수수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관세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대변수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매수 못하셨던 분들 혹은 기존의 고점에서 잘 정리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MRO 사업 들어가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한 거 다 알고 계시고 호주의 군수업체 사실은 이 오스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인수한다라고 했다가 그거 무산됐었는데 다시 올해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하나오션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트럼프랑 짝짝꿍이 잘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의 피해주가 있다라고 하면 수혜주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란드 MRO 시장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MRO만 그러냐? 본업인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셰일가스 수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뭘로 수출합니까? 가스관 연결할 거 아니면 다 LNG 선으로 가죠. 세계에서 제일 LNG 선을 잘 만드는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중에 하나오션이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쇄빙선으로 해서 들어가고 계속 이제 야말 프로젝트 때부터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해가지고 강력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이렇게 밀리고 있다라면 밀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시고 비중을 늘리시고 여러분들이 크게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조정을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조언해 주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선정해 주셨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모멘텀 설명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도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한국전력 정도 제외하면은 다 밀리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수가 5% 밀리는데 버티면 그게 또 이상한 거죠. 개별 성향이 있고 뭐 ABL 바이오처럼 뭐 특수한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 밀리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기존의 물량을 많이 못 담았다라고 하면은 보충해 나갈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나는 기존에 매수했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2루타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뭐다?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을 많이 포진시켜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 부분이 뭐 가장 큽니다. 제가 뭐 고배당이고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고 중간중간에 미국에서 협상 카드로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죽하면 주지사가 득달같이 한국을 와가지고 관세 부분 해결하고 싶으면은 우리 알래스카에 투자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밀려있다 해도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 멋지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가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루 타석으로 이동해 볼 텐데요. 오늘의 3루타 종목으로는 덴티움을 꼽아주셨네요.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로 그동안 설명 많이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중국 쪽의 모멘텀 좀 보자고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 한 달 사이에 3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 정도까지 하느냐? 그동안 미용기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콘텐츠라든지 한알령 수혜로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리면서 그때는 첫 번째는 안타 종목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후발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식이 지금 안 돼 있을 거고요. 주가도 바닥권입니다. 이제 막 출발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급등전 매수포착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구간입니다. 천양봉 나오고 나서 쉬고 있는 구간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천양봉을 이탈해서 여러분들 뭐 차트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유 양봉 이 하단 이탈하면은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대변수 때문에 밀린 거고 거래 대금을 크게 실으면서 밀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금방 회복이 됐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지금이 바닥을 뚫고 내려와서 제가 볼 땐 지하 한 3층쯤 돼요. 그래서 뭐 1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한참 남았고 지상으로 올라가서 빛을 보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중국에서도 또 소비를 계속 진작시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 임플란트 업종 중에서 계속 뭐 덴티스나 뭐 레이나 같은 업종에서 계속 FDA 승인 나오고 하는 것도 보실 거예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그 외에 뭐 러시아나 여러 국가로 그리고 유럽까지도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임플란트 업종을 여러분들이 꼭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종목도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을 함께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럼론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말로 없는 종목 뭐 순위 변동은 오늘 없습니다. 외변동 염증 여러분들이 지수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162% 달성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매수 못했는데 배 아파하셨던 분들 지금 사시면 되고요. 제주반도체, 원익홀딩스, SKC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새로운 종목 휴젤이 지난주에 등장을 했는데 9위권에서 머물 종목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살짝 쉬어간 다음에 다시 아마 치고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1페이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하단이 아니라 상단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붙어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실망할 게 아니라 앞으로를 기대감을 가질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또 공포심을 버리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반등이 한 번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드실 테니까요. 그날 딱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종목들
종목들 다시 한번 바닥에서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오늘은 아무래도 쉬어가는 흐름을 다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테마 하에서 어떤 종목을 또 추가로 공략해 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보셨을까요? 자, 오늘은 다시 보는 루닛입니다. 제가 그동안 뭐 의료 AI 기업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제 샘 올트먼이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다 관심 갖는 게 이제 의료 AI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그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FDA 승인 말씀드리는데 의료 AI 쪽은 또 뭐 FDA 승인 러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이미 이런 이제 유방암 영상 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를 계속 이제 넓게 퍼뜨려 나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카타르에도 이미 국가 프로젝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봐드릴게요. 이 기업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럼 저는 1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46,000원 구간에 있는데 요 이하에서만 매수하시면 되고 사실 5만 원 아래서는 너무 싼 구간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계속 모아가시고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늘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기존에 제가 거래 대금이 없어서 돌파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8만 원 구간이 1차 목표치고요. 2차 목표치는 10만 원 단위가 바뀌는 구간인데 아마 말로 없는 달성을 하고도 그 이상으로 더 넘어갈 겁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소리 나오는 순간 아마 그때부터 계속 추세를 이어나갈 거니까요. 10만 원에 만족하려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종목들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도 뭐 바닥에서 쉬고 있던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 뭐 상한가 가고 이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어려워도 우리가 숨 쉴 구멍은 있어야겠죠. 이 하이라이트 종목들 함께 또 리뷰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3조 원 규모의 긴급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베트남 등 상호 관세 대상 지역에 공장을 둔 업종에도 대출 지원을 검토 중이며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 회의와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통해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자동차를 시작으로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스마트폰 등 관세 영향을 받는 업종에 순차적 지원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위험 가중치 완화, 금리 인하, 대출 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주요 기업들도 높은 상호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진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CT는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GDP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첨단 전략 산업기금 조성, 회사채 인수제, 유동화 보증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검토 중이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박찬솔 연구원 모시고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이제 로봇 섹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또 시장이 안 좋고 최근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좀 힌트를 얻어보자면은 새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6월이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로봇 쪽에서의 정책 변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로봇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광범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뭐 시장에서도 지금 힌트를 주고 있지만 최첨단 교육 분야에 네, 어떻게 교육. 보면은 네,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코딩, 로봇 관련된 교육주가 좀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로보티즈 그리고 에이럭스와 관련된 로봇 교육주 좀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내 부품 국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어떤 정책 수혜주라고 분류되는 업체는 SBB 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국내에 있는 부품 생태계가 글로벌 대비 조금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의견이 있죠. 그래서 센서 업체, 감속기 업체, 모터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센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원가 비중이 높은 축에 속하는데 비상장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감속기부터 말씀드리면은 SPG와 SBB테크, 모터는 하이젠 RNM,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클로봇과 시메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책주를 좀 연결을 해 보자면은 로봇 안에서는 최첨단 교육주,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교육이 로봇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책에 녹아들면은 그쪽이 조금 더 먼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결국에 이렇게 만든 주 요인을 한 가지 또 지목을 해 보자면은 미국의 관세가 있을 것 같은데 로봇 쪽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뭐가 피해다, 뭐가 수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연구원님 모셔본 김에 관세와 관련해서 한국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좀 분류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사실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관세 이슈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로봇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최첨단 어떤 산업으로 지정된다던가, 뭐 로봇 안에 있는 다양한 부품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산업에 이제 좀 분포되어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세 이슈를 볼 때 로봇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너무 가격이 높아지는 바람에 제품 서비스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그리고 로봇 도입 시기를 앞당겨서 이런 점을 해결한다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섹터 수혜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지금 국내의 어떤 큰 리스크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제조업 쪽에서는 중국과의 경쟁력 그죠.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 부품 업체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동향들이 좀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업체 단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지금 FTA가 존중될 건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명확한 상황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관세와 관련된 뭐 방안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로봇 섹터 물론 오늘 시장에서 뭐 거의 안 빠지는 섹터가 없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모멘텀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벤트적인 것도 잘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의 GTC는 이미 지나갔고 그 이외에 좀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사람들이 중국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가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그리고 양산 시기는 어떻게 보면 2년 정도 뒤쳐져 있기 네.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선도 업체들이 빨리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잡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센티가 형성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을 보자고 하면은 일단 4월에만 3개의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주말이죠. 북경에서 그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21km를 이제 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운동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말에는 상해에서 휴머노이드 생태계 컨퍼런스, 뭐 산학 협력이라던가 부품 내재와 관련된 이런 컨퍼런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로봇들의 권투 경기, 뭐 격투 경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기술 패권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우시에서도 4월 말에 세계 로봇 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올해나 작년이 1회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떤 중국의 기술력을 확인을 하게 되면 네. 국내에서도 우리 빨리 따라가야겠는데 그렇죠.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아주 구체적인 뭐 생산량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없고, 국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있는 단계, 업체들을 찾고 있는 단계,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지 이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2분기 내로 개발 방향이라던가 개발 특정 뭐 제품 출시 시기라던가 생산량 가이던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보시면은 공장 투입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공장 빨리 투입해서 공장 관련된 제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건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연말까지 이미 공장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휴머노이드 양산을 해서 공장에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RBY1은 공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뭐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얼마나 이거를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2분기에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SK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개발 양산 모델은 개발 전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국 기업으로 좀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기업들에게 이제 등수를 매기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기준이 워낙 많다 보니. 사실 이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선두주자에 있다 보면은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뭐 기업을 보면 될지, 그리고 뭐 그나마 좀 앞에 단에 있다라고 보시는 기업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요? 일단은 휴머노이드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앞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로봇 컨퍼런스에 가도 다리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로, 그리고 팔은 이제 협동 로봇으로, 그리고 눈은 비전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결국에는 휴머노이드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휴머노이드를 하고 싶은 거다.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어떤 중요한 제품이 될 거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고, 다만 휴머노이드 업체 중에서는 누가 선두인지는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히 앞에 있고 치고 나가고 있지만 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 LG 그리고 SK 휴머노이드를 보면은 최근에는 속도를 체크해 봤을 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성공적인 휴머노이드 개발이라는 점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은 조금 선두업체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도 있을 테고, 실적을 그나마도 유의미하게 내는 한국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기업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로보틱스 업체들은 사실 26년도가 되면은 되게 많이 흑전을 할 겁니다. 다만 25년 같은 경우에는 로봇 업종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시장의 MS를 키우기 위해서 적자를 내는 부분도 있다는 점은 좀 네.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흑자 턴어라운드 하는 업체들, 25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의료 쪽에서는 큐렉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브리봇,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로보티즈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흑자로 전환하는 로봇 기업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박찬솔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6월 3일로 조기 대선 일정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치, 정책 테마주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코스피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과거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코스피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지난 2004년에는 기각 선고가 나온 이후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지만요. 한 달, 두 달 이후로는 4%대의 약세 흐름을 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17년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폭을 더 넓혀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에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그때의 정치적 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더 크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해서도 비슷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반등 가능성도 전망할 수 있겠지만 경기의 대외 변수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률이 엇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저점을 형성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게 봤습니다. 외국인의 극단적인 매도가 진정돼서 매수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선 과거의 사례처럼 이 이후에는 결국에 글로벌 상황이 지수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기 대선 포인트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추경 등 국내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다라는 점은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국내는 재정 확대, 금리 인하 등의 부양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걸었고요. 메리츠 증권에서도 이제는 재정의 시간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인 부양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각 정당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R&D와 인프라 예산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 환경의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서 수혜와 피해 산업의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ESG, 수소 에너지, 미디어 엔터 등 문화 콘텐츠 사업이 꼽히고요. 은행과 증권 등 금융주 쪽으로는 규제 강화로 인해서 우려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을 통한 산업 지원은 진보 정당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제 완화 기조가 중소형 업종과 성장 산업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수혜 업종으로는 원자력 에너지, 우주산업과 금융업, AI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UAM 등이 꼽힙니다. 이 밖에도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이 전망되는 산업으로는 AI와 바이오,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기술 등을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국내 경기 부양책 등 재정 확대 정책과 구체적인 정책 모멘텀이 우리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줄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을지 흐름 주시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5%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데 지금 보니까는 개인이 그 물량을 거의 받아가고 있어요. 저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저가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코스닥도 5% 가깝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수가 좀 크게 빠지면 결국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미 망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시장이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는데 전략? 아니면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 담을 만한 기업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가 결국에는 소액이지만은 지금은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정책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정책주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라는 이 수식어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 그나마 믿을 구석이 정책밖에 없으니 정책 쪽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고 앞서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정책 쪽으로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실 돈이 들어가는 쪽이 정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특히나 박근호 이사님께서 네. 정책 쪽 봐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준비를 했고 네, 네. 저희 파이널샷에서 이 질문 던지면은 어떠한 기업 가지고 오실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특정 기업을 좀 말씀드린다라기보단 앞서서 이제 안녕하십니까라고 그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좀 약간 무안할 정도로 그죠, 안녕 못 하실 텐데.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 정책주라는 것은 이제 인맥주는 사실 이 대선이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품이 꺼지기 마련인데 정책주는 그나마 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주는 좀 계속적으로 지속 관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정책주를 좀 약간 그 종류별로 한번 거의 대장급에 가까운 종목군들을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보시면서 네. 이제 좀 흐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자, 일단 그 저출산 관련돼서 꿈비라든가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꿈비가 조금 더 센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상한가 같네요. 네, 계속적인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 쪽에서는 코나이가 이미 4조 원짜리 그 사업을 이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굉장히 좀 쉽게 들어가는 흐름이죠. 근데 웹캡신에 보니까 장중에 하락으로까지 전환이 됐었더라고요. 네, 웹캡신은 오늘 좀 약간 약한 듯한 느낌이고, 근데 오늘 이제 코나이도 실질적으로 상한가는 일단 아니긴 한데. 이 상한가 근처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들이 풀리면 그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이거 하고 지금 있고요. 둘 다요? 저출산이라 지역화폐 모두 다요? 네, 그렇고요. 일단 그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 관련돼서 그죠. 일단은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약간 의혹 있는 좀 발언을 이전에 한 게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는 듯한 느낌이고, 근데 기본주택 관련돼서는 그 동안에 무슨 이제 조그만 건설주도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가구 관련주들 위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X가 좀 가장 탄력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좀 약간 위쪽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 좀 그러네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는 저는 이제 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일단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남북 경협주는 사실 실질적으로 뭐 아나티나 뭐 개성공단의 신원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유력한데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주들도 여야 공통된 정책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야 공통된 정책주들이 저출산, 일자리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저출산이라 일자리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일단 그죠, 당선이 된 다음에 이제 공약으로 내건 게 저번 문정부에서도 가장 크게 민 게 이제 초반에 일자리였었거든요. 저출산, 일자리, 세종시 요거 세 개는 이제 공통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여당이라고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기존 여당 그 후보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경선 과정에서 누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냐에 따라서 인맥주들도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한 3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은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3일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60일 정도 해서 5월 3일 이전에 모든 테마주들의 고점은 일단 4월 중순 후에 이제 잡히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어떤 후보들은 이제 정책주들은 새로 발굴돼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예를 봐도 그렇고 일단은 평균적으로 어떤 그 한 달 전에 일단 고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염두에 두고 매매를 좀 하시는 걸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일단 매매를 다 마무리 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매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정책 좀 만나보고 왔고 그렇다면 특별히 보시는 기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2주 정도 시간 남았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의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돈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정말 많이 없어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테마주에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업도 좋은데 테마까지 끼면 저는 그 기업 많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기업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코나아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평가라고 하기도 좀 약간 힘든 부분 가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차트도 다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테마주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이나 차트가 아니라 배짱이거든요. 배짱. 배짱이 배짱이라는 거 좀 약간 네. 애매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테마주는 그러니까 이건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뭐 일자리 테마다, 저출산 테마다 그러면은 가장 거래량 많고 가장 많이 올라간 거, 기업적으로 무슨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따질 필요는 전혀 그죠? 없고 그냥 가장 많이 올라가고 가장 거래량 많고 거래대금 많은 기업이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2등주를 사면 안 됩니다. 테마주는 이제 1등주가 이만큼 가 있다라고 해서 2등주가 이제 쫓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거. 1등주가 만약에 상한가가 있다가 20%까지 10% 빠지면 2등주, 3등주들은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간 것 중에 골라야 될까요? 저는 일단 코나아이가 가장 이제 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만약에 지금 여당에 관련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남북경협주가 가장 근사치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선 코나이 좀 강해 보이고 앞으로 이제는 남북경협 쪽으로 쉬어갔고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여러 가지 조정 국면을 겪어가면서 이렇다 할 조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4월 2일 상호 관세율 발표가 있었던 이후로 낙폭을 더 크게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 관세는 다가오는 4월 9일부터 당장 적용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 10%에 더해서 상호 관세 15%로 총 25%의 관세가 책정된 상황이죠. 중국은 여기에 또 맞불 관세를 놓으면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34%의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에 34%의 맞불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히토류 7종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대강 조치가 관세 전쟁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유럽연합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 규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트럼프 관세가 사실상의 경제 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건데요. 이 반도체 쪽은 우리 증시에 더욱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와 구리, 의약품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에서 일단 제외가 됐지만 추후에 또 품목별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은 여전한데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은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제기가 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일단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DDR4의 현물가가 월간 13.3% 상승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과 중국의 YMTC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메모리 가격의 5% 인상을 고객사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2분기에는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파탄적인 관세가 실행될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수요 감소와 재고가 부담의 이중 부담이 될 리스크를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5%의 관세가 만약에 반도체 쪽에도 부과되게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평균적으로 8.3%의 가격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헤드라인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께서 늘 그러셨듯이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고 기업이 사실 오늘 이렇게 전해드리는 종목들이 투자 의견 좋게 본다 이렇다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좀 특징을 꼽아볼 수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기준으로 종목 선정하셨고 네. 첫 번째 기업 롯데관광개발인데 들어보고 갈까요? 두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 일단은 지금 관세에 영향 있는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기업들, 그다음에 오르지도 않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큰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두 종목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롯데 관광개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지노의 어떤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이제 호텔, 관광 이런 쪽 기업들, 카지노 관광 기업들은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1분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장 비수기거든요. 근데 일단 비수기인 1분기에도 불구하고 근데 역대 최대 드롭액을 경신을 했다라는 이제 어떤 기사가 최근에 좀 나왔는데 카지노 관련돼서 제가 이제 알아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카지노는 매출액이 드롭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돈을 칩으로 바꾼 금액이 이제 드롭액이고 그다음에 홀드율이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이제 100만 원을 갖고 와서 일단 칩으로 바꾸고 50만 원을 잃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갔다. 그러면 홀드율이 50%가 되는 거죠. 일단 제주 드림타워가 이제 1분기에 방문 개수가 11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대비해서 11% 정도 일단 증가를 했다라는 일단 기사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실적을 보면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한 1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8%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액수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1,219억 이제 매출이 되겠고 영업이익은 136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컨퍼런스 콜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확정이 된 것 같아요. 3분기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중국인들 무비자가 이제 시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제주도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게 호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주도로만 몰리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몰리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 입장으로서는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쪽으로 중국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고 일단 제주도는 우리나라 또 중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이 오늘 그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자체의 수급을 보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 기관 소위 얘기가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로 살짝 전환이 좀 됐는데 근데 이게 오늘 빠져나가는 게 일시적일지 아닐지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좀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제가 수급의 양을 봤을 때는 기존에 며칠 전에 굉장히 좀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좀 약간 매도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차트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도 가지 않았던 주가가 코로나 때 살짝 걸쳤던 주가가 지금 주가거든요. 일단 롯데 관광개발이 코로나 때 차트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였냐면 제가 이제 긋고 있는 2020년도가 이제 코로나 때 이때 뭐 여행주들 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그때 가격과 거의 근사치의 가격이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그 실적도 역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안 좋은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자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수급은 오늘도 굉장히 뭐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파란색 선이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의 외국인 수급은 바닥 잡고 좋아지려고 하다가 오늘 살짝 매도가 나오는 느낌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가격적으로 코로나에 근접한 가격까지 빠질 수 있는 어떤 실적이 아니다라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 롯데 관광개발 조금씩 뭐 관세와 이런 것과는 굉장히 무관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 지금 시장은 사실 견조한 의미는 없고 오히려 이제 빠져갖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예, 롯데 관광개발은 그래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이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고 관심 종목에 좀 더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신 기업은 롯데 관광개발인데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해서 내일 시장 하락하는데 얘만 올라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저점을 이미 다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수가 반등하면은 아마 그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인데 0.4%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가지고 오셨었어요. 근데 보니까 네. 오늘 많이 안 빠지고 뭐 견조하네요. 네, 나름대로 거래량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그러네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급락장에서 물론 뭐 테마주를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면 급락장에서 잘 버티거나 오히려 이런 장에서도 올라 이런 느낌을 주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때는 오히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렇죠. 흐름이 네.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GS 리테일 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덜 빠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약간 퍼포먼스가 나오기에는 큰 재료는 없긴 합니다만 안정된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역시 아까 이제 롯데 관광개발과 마찬가지로 편의점이 1분기에 사실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사실 패딩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2분기인데 날씨가 굉장히 좀 약간 많이 추웠었죠 1분기에. 그래서 편의점 매출이 일단 예년만 못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GS 리테일과 그다음에 BGF 리테일, CU 편의점, 이제 GS25 CU 어디가 1등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서로 이제 의견이 많이 좀 다른데 서로 밝히기에는 점포는 보통 GS25가 1등으로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고 실적은 BGF, CU가 더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두 기업 모두 편의점 수가 한 18,000개 정도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편의점 너무 많죠. 같은 일본으로 인구당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은 일본보다 평균 3배가 많다라는 어떤 분석 자료도 있긴 한데
이 점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점포주들한테는 안 좋지만 그 회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올해 편의점 순증수 증가를 한 700개 정도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편의점은 일단 그 가격들이 오르면 매출 자체가 이제 같이 오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가격 올랐을 때 편의점 매출이 확 뛰듯이 매출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최근에 식음료 중심으로 굉장히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관세 관련돼서 이제 맥주 가격도 수입 맥주 가격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것이라는 좀 기사도 있었었는데 CU 편의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굉장히 메가히트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 두바이 초콜릿이나 뭐 생레몬 하이볼, 뭐 그다음에 밤 티라미수 케이크 뭐 이런 것들 다 이 GS 리테일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출시한 상품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기획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해서 어떤 매출을 좀 성장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GS 리테일의 목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으로 한번 좀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파란색 선 기관 수급은 실질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 8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매수가 좀 더 강화가 됐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기관이랑 좀 반대로 작년 한 12월 달서부터 매도세가 아직까지 좀 멈추지 않는 듯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 좀 양호한 그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좀 시장의 어떤 그 리스크에 어떤 그 흔들림 없는 주가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BGF 리테일 치고는 좀 약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일단 경기 방어주는 경기가 안 좋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덜 떨어지는 거지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GS 리테일도 가격적으로는 뭐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약간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좀 약간 우리가 작은 수익 정도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원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도 좀 크게 빠집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보수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 연이어서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뭐 장중에 좀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오늘은 좀 회복세가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 이슈와 더불어 이제 보복 관세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고요. 중국이 거기에 따른 보복 관세로 3-4%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3조 5천억 가량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물량을 뭐 개인들이 대부분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수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4% 넘게 하락을 하고 오늘 중국 증시 상해 종합 증시가 8%, 홍콩 같은 경우 12% 넘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패닉셀에 대한 부분들의 초점은 아직은 확인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개파락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우려가 내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의 종목 매수는 조금 미뤄두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에 이어서 지금 EU도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발에 대한 이슈가 당장 꺼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노이즈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월에 대한 저점을 갭으로 좀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내일 신용 시초가부터 신용 반대 매매와 더불어 추가적인 개파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내일까지 반대 매매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이 개파락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니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낙폭이 굉장히 거센 월요일장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 항생, 상해, 니케이 지수에 비하면 낙폭이 작습니다만 5%대 급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우려가 큰 오늘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장 초반부터 일정 부분 패닉이 나왔죠. 선물 시장은 오늘 장중에 6% 이상 하락세가 장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는 내심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텨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핵심은 관세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그게 어쨌건 핵심은 핵심인데 거기에 중국이 불을 지핀 거죠. 중국이 보복 관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재점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자산운용사 몇 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자산운용사들에서 내어놓은 코멘트들이 참 인상적이어서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네. 공통적인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일정 부분 우리가 지난해부터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역시나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다가오고는 있었는데 상호관세라고 하는 이 변수가 조금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완전히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에는 역시나 기업들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쉽게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것. 트럼프와 파월의 대립각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참 좋은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은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CP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물가 지표가 최소한 2% 초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져 줘야 할 것인데 지금 전혀 그러지를 못하죠. 오히려 관세가 부과되면서 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선물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내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심 저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의 수급이라면 내일 시장은 턴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이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 가운데 움직이는 섹터는 역시나 정책 혹은 대선과 관련된 테마주들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인맥주들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는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 후보자로 나오든지 간에 특히 저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만큼은 각자만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오늘 시장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크게 개선시키는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번 주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변동성은 역시나 컸습니다.
그 가운데 방향성이 아래였기 때문에 아쉽게 움직임 자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하루 정도는 시장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영향력을 보입니다. 그게 만약에 내일이라면 그리고 수요일에 혹시나 시장이 턴을 한다면 내심 시장의 반등도 우리가 일정 부분 기대를 할 만한 시점은 되지 않았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참 어렵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드문드문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되는 종목군들,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호 관세로 촉발된 경기 침체 우려가 오늘 시장 크게 짓눌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5%대 거의 6% 가까운 5.5%대 약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중 저점 구간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32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130포인트 이상 폭락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국에는 5%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650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 코스피 200도 5%대 약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2조 원 가까이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에 충격을 크게 주었고요. 개인이 1조 6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기관도 1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집계됐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7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급락은 지난주부터 이어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도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한국 증시가 문을 닫은 후에 금요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낙폭이 컸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가 일제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뉴욕 증시는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고쳐 나가겠다,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입장보다는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지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공포지수도 연이어서 상승을 하는 가운데 오늘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5.5%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2,330선마저 깨면서 2,328선까지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할 때에도 2,400선을 계속해서 지켜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에서는 2,400선을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지지선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약간의 커멘트를 바꿨고요. 이제는 하단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급락세 651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이후의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국엔 문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2021년 8월 13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2조 7천억 원가량을 팔아치운 바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최대 매도폭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3년 만에, 3년까지는 아니지만 2021년 8월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가장 컸던 하루였습니다. 여파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은 이제 산산조각 난 듯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자체는 사실 거래 대금이 크게 좀 잡히지 않았는데 개인이 1,600억 원가량의 매수가 나왔고 그 이외에는 외국인들 1,8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사실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7원 이상 오르면서 1,467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엔화도 오늘 원화 대비해서 1,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SK 하이닉스가 무려 9%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프터아워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삼성전자보다는 주가의 상승폭이 꽤나 좋았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더 큰 상태에서 16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5만 3천 원대, LG엔솔 1.8% 하락세, 그나마 지수를 좀 이겨내는 쪽이었고요. 삼성 바로직스 5.7%, 현대차는 6% 넘게 급락입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LG엔솔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5에서 7%가량의 하락이 나왔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셀트리온 5%, 기아 5%, 네이버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8.5%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공매도 쪽에 대한 우려감 크게 나오면서 또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신용잔고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대차잔고 계속해서 트랙을 해보실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KB금융 6.9% 넘게 급락,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주가 급등이 꽤나 높은 기업이었는데 오늘 8%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코스피와 거의 상황 비슷합니다. 알테오젠 7% 넘게 급락 나왔고요.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5에서 4%, HLB 3.8%,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휴젤은 7.9%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에서 빅파마 쪽에 또 급락이 급격하게 나온 것이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요. 클래시스 8%, 파마리서치 7%, 리가켄바이오 6.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국내 증시 결국 이렇게 급락세를 그리게 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8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대만 증시 역시 10% 가까이 밀려나면서 각권 지수가 8개월 만에 2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TSMC나 폭스콘과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낙폭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큰 폭의 약세를 그렸는데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차장님, 이제 내일은 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 보면서 이거 내일도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몇 개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이 내일 시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번 주는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주가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 쪽에서 350억이나 들어와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시장이라면 내일도 한 번 더 폭락을 할 것이고 미국 선물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기에 너나 할 것 없이 풋을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특히 파생상품 시장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리가 쉽게 내어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도 코스피가 10%나 밀렸던 적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풋 옵션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증시도 3% 넘게나 빠졌습니다만 그 다음날 우리의 코스피는 3% 이상 오른 채로 출발을 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내심 오늘 충격이 내일 시가까지는 우선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내일 시가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임은 맞으나 이러한 흐름이 오늘과 같은 충격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은 우선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첩산중입니다. 이번 주 일정을 살펴보면 소화해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묵직하죠. 첫 번째로 4월 8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있습니다. 발표가 매출액이 77조 2,200억 원, 영업이익은 5조 1천억 원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우선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최근의 주가 흐름, 시장이 지금과 같은 충격이 있기 전까지 반등이 잘 왔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디램과 낸드 쪽의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최근에 디램이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반영을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건 지난해 하반기 때 디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단 한 번도 반등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역시나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네. 미국의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2.9%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3%가 조금 넘게 나온다면 그때는 역시나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옵션 만기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지금 시장을 어쨌거나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시장의 주도주가 당장 나올 수가 없다면 역시나 대선이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모두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후보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정책주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장 그리고 내일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주도주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정책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꿈비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상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저출산 관련주가 가장 먼저 눈에 보였습니다. 꿈비, 아가방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꿈비가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도 턴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회사가 현재 시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기준 출산율이 38개 국가 중에 38입니다. 꼴등입니다. 1.0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1위인 이스라엘은 2.8명, 미국의 경우에는 1.67명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움직임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사회의 문제로 이제는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나오든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대선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정책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는 우선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유아용품과 출산 관련 산업 당연히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위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정도 낳는 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한 명에게 최대한 좋은 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 기업들이 지금 내어놓은 전략이 가격 경쟁력을 일정 부분 잃어버리고요. 제품의 퀄리티를 최대한 높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전략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 관련된 용품을 이리저리 사러 다니고 또 살펴보기도 하지만 가격이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인용품과 그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내어놓은 전략이고요. 그 가운데 꿈비는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우선은 실적이 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꿈비는 이제 단순하게 유아용품만을 판매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G7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커피 그리고 가전 여기가 지금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가요. 참고로 매트라든지 침대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전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서 물품을 떼옵니다.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의 비중이 불과 2년 전에는 20%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이제 54%까지 올라갑니다. 덕분에 실적이 턴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가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젖병 세척기 그리고 소독기 이게 한 번이 되는 올인원 제품을 지금 시장에 내어놓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분유 포트, 분유 제조기 이게 지금은 또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깨니까 그래서 이게 필수품이에요. 네. 이 시장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꿈비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 보고서를 오늘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매출액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매출 원가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매출 원가율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큰 폭으로 감소해요. 판관비가 일정 부분 늘어난다 하더라도 비용에 해당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출 원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동사가 매출액이 지금부터 조금만 늘어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이 이슈와 대선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러한 가운데 동사의 실적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꿈비 넓게 보면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지난 6월에 보여주었던 고점을 지금 완전히 돌파를 했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한가 기준이 30%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꿈비 내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7,500원, 손절 가격은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주 안에서 꿈비, 내일장 추가 공략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아시아 증시 폭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지며 8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4.31% 하락하며 출발한 뒤 5.57% 하락한 2,328로 마감하고 코스닥도 3%가량 하락 출발 후 5.25% 떨어진 651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때 장중 선물지수가 급락하며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8% 넘게 하락해 니케이 선물의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7일 오후 3시경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9% 가까이 하락하고 홍콩 항생지수는 13%가량 급락했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며 오늘 원화와 암호화폐, 국제 유가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7원가량 오른 1,462원에 출발해 장중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여 7일 오전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배럴당 3.5% 떨어졌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물은 3% 넘게 하락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엔 환율도 장중 최고 1,010원까지 오르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현지 시간 6일 기준 전날보다 4% 하락해 8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상호관세 여파로 증시 폭락장이 이어진 가운데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장점 확정되며 오늘 정책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유아식 제조기업인 에르코스는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고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원티드랩, 교육기업 윌비스 등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며 사회 현안인 일자리와 저출산 관련 정책이 뒤따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정부는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확정하고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폐지 종목을 잘못 알리거나 시세 조회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고객 중심 경영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해당 경영 방침을 시행한 지 약 한 달여가 지났는데
현장에 잘 안착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투자센터 창구입니다. 직원이 손님에게 투자 상품의 위험 요소와 특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담 중간중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도 잊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 방침에 따른 고객 대응법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고객보호 선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커버드 콜과 주가 연계 증권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설명을 쉽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규모 불안전 판매와 잇따른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권의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선도적인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또 고위험 상품 추천을 지향하고 AI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시장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주가의 흐름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벤트들도 뉴스들이 다 알림이 좀 뜨고요.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예를 들어 3%, 5% 좀 많이 갑자기 급상승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도 알림이 이제 옵니다. 고객 중심의 업무 방식은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해외 주식 잔고는 지난해 6월 기준 30조 원에서 반년 만에 4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고객들의 해외 주식 양도 차익도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4년도에도 이제 AI를 좀 이제 필두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좀 시장이 좀 움직였었고, 25년도에도 딥세크 이제 이벤트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글로벌에서는 이런 AI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그렇게 해서 양도 차익도 좀 많이 좀 발생이 됐고, 책임 판매와 고객 보호에 나선 미래에셋증권. 금융권 신뢰 회복에 단초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